게 올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은 거의 소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논픽션 책에서 지식을 얻지 않는 거예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비문학을 점점 안 읽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원래도 유튜브나 블로그에 밀려났지만 최근에는 AI 때문에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소설만 읽었었고 여전히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익숙해서이지 굳이 책으로 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답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현재 저는 소설을 위주로 읽는데요. 처음 한두 권 읽을 때는 오로지 재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지금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설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라는 형태 자체가 더 좋다고 느낍니다. 혹시나 지금 자기계발서 위주의 독서를 하거나 소설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읽지 않고 계신다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소설로 돌아가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거든요. 과거 유럽에선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수개월간 필사했습니다. 책은 부유층이 가질 수 있는 사치였죠. 하지만 인쇄기가 등장했고 책값은 즉 지식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그리고 현 시점의 AI까지 이제는 어떤 지식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까지 알려주고 심지어는 내가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까지 먼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지식의 가치는 솔직히 이젠 거의 없다고 봐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젠 그 누구나 아는 지식을 어떻게 결과물로 바꿔놓는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자 하면 누구나 실용적인 지식부터 매우 전문적인 지식까지 모두 알 수 있게 된 이 정보 폭발, 지식의 무료화, 여기서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걸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무게나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먹는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적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이젠 누구나 알죠. 물론 전문가 수준의 세부적인 지식까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변화를 위한 정도의 핵심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기보다 알고 있는 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리 많지 추가적인 정보나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식이 많다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더합니다. 운동을 할 때 A 방식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B 방식이 좋다는 사람, 최신 연구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작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과잉이 더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음식도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죠. 그렇다면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엇이 변화를 하게 만들까요?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뇌 손상으로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된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지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요. 논리력도 정상이었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소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점심을 뭘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장단점을 끝없이 분석하면서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마지오는 이를 통해 인간은 감정 때문에 비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어야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감정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어떤 정보를 알아냈을 때보다 어떤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다, 즉 하고 싶다랑 할 수 있다가 합쳐졌을 때 가장 변화하기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소설이, 더 넓게는 이야기가 감정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은 오래전부터 정보를 전달할 때보다 이야기를 전달할 때 더 쉽게 감정을 움직여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행동력과 그리고 공감 능력과 이런 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왜 굳이 소설이어야 되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로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도 당연히 동등하게 좋은데요. 저는 게임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도 즐겨봅니다. 책이 꼭 이것들보다 결코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설에는 다른 이야기 매체들보다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를
더 오래 천천히 따라가게 만든다는 점인데요. 무슨 말인지는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인지과학 연구에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는 과정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는 동안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현실에선 누군가의 행동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행동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선 그 모든 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었을 때 공감 능력이 더 잘 발달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점은 영화를 볼 땐 감독이 선택한 얼굴을 보고 감독이 만든 이미지를 봅니다. 반면 소설은 거의 모든 걸 독자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반을 쓰고 독자가 나머지 반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소설만의 굉장히 이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조금 더 개인화가 되는 거죠. 어쩌면 소설은 가장 수동적 매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능동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감정의 폭을 확장하고 깊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실용적인 매체가 소설입니다. 어떠한 책보다 행동을 하게끔 만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쓸모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소설의 장점을 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쓸모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만화나 그림, 음악, 사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책에서는 부가적인 효과에 좀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예술은 수백 년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눠진 이유는 다양한 말을 다양한 껍데기로 감상을 하기 위해서 나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소설의 본질이 메시지라면 좋은 자기계발서 한 권이면 수많은 소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예술이에요. 문장의 길이, 그리고 질감도 있죠. 어조가 있고 이런 스타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예술의 가치는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고전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책도 괜찮고 좋아하는 영화랑 비슷한 분위기의 소설도 좋습니다. 먼저 재미를 느껴보세요. 충분히 이 고자극 시대에도 재밌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일본의 라이트 노벨 같은 것도 종종 읽거든요. 그럼에도 책이 다른 것보다 더 재밌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소설의 진짜 가치는 문해력이나 공감 능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 내가 살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소설이 가진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가 있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